네, 안녕하십니까. 3D 프린팅 쪽에서 일하고 있는 이노성입니다. 저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 월간 3D 프린팅 코리아라는 잡지사 편집부 기자로 일하다가 제가 온라인 미디어 창업하고 2019년에는 나사렛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실무를 하면서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새론이라는 기업에서 3D 프린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D 프린팅과 메이커 문화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음. 순서는 크게 이제 3D 프린팅과 메이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3D 프린팅의 역사, 장단점, 현황 및 전망, 그리고 메이커 문화,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적층 가공으로 입체물을 제작하는 기계라고 이제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데 해당 법령은 지난 2017년 비교적 최근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이 법령 가운데 3D 프린팅 업종을 영위하려면 안전 교육이나 기타 이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니까는 한 번쯤 관심 있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초의 3D 프린팅 기술은 1984년 미국 척컬이라는 분이 개발한 SLA 기술인데요. 이분은 이제 86년 회사를 설립하고 88년 이제 상용화를 해서 공식적인 최초의 3D 프린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척커이라는 분이랑 뒤쪽에 이제 SLA 최초의 3D 프린터 장비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기술은 89년 미국 그 스콧 크럼프라는 분이 개발한 FDM 기술입니다. 지금 이 기술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장비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주인공이랑 장비입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3D 프린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7가지 기술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종류별로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전부 다 FDM 방식이고 제조사가 다 다른 그런 제품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80년대 개발된 3D 프린팅 기술이 왜 이제 비교적 최근에 와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특허권 만료로 인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가 있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4년 영국 아드리안 보이어 교수님이 램랩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로 3D 프린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공개한 이제 프로젝트인데, 그 3D 프린터의 저변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램랩 프로젝트는 3D 프린터 한 대가 있으면은 또 다른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일종의 슬로건을 가지고 3D 프린터 모델도 맨델, 다윈, 헉슬리 등 이제 저명한 생물학자의 이름을 차용해서 진화 복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다수의 브랜드가 이 램랩 프로젝트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을 했고 출시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의 장단점입니다. 우선 이제 장점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소재 비용의 감소가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는 절삭 가공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적층 가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절삭 가공은 금형이나 사출 상형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는 소재를 깎아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벌어지는 소재가 존재하고요.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물론 3D 프린팅도 버려진 소재가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 소재 낭비 없이 최적화돼서 출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 비용의 감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공성 구조를 통한 경량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머그컵 같은 거를 비교를 하면은 머그컵 그 벽 두께의 내부를 비어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벌집 모양으로 비우든 뭐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비우든. 그래서 머그컵 그 사용 용도에 맞게 필요 충분한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조적인 설계로 그 내부에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요. 이제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만큼 가벼우니까 경량화를 이룰 수 있고, 비움만큼 소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소재 비용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생산과 기하학적인 구조 구현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금형 같은 경우는 금형 설계에서부터 테스트 그리고 사출 성형까지 굉장히 리드 타임이 굉장히 제법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가 소요되는데, 3D 프린팅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즉각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또 그런 수정 또한 이제 3D 모델링 파일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형 생산에서 굉장히 고가이고 고난이도의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도 3D 프린팅으로 이제 바로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프린터의 단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품질 면에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기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제품의 이제 그런 매끈한 표면이고, 오른쪽이 조금 더 극단적인 사진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그런 거를 표현한 출력물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는 적층 가공 쌓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면은 사출 상형 못지않은 표면 조도가 나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3천원짜리 케이스를 만드는데 1억짜리 장비를 쓰는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산 방법에 대비 표면 조도, 품질이 낮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출력 시간과 소재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모순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휴대폰 케이스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으로 된 휴대폰 케이스가 단위 원가로 계산하면은 금형과 사출 성형으로 된 케이스는 개당 원가가 몇 원에서 몇십 원 정도, 그리고 생산 속도도 뭐 0.2초에 한 개, 이렇게 초당 생산량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뭐 모델링 하는데 2시간, 출력하는데 3시간, 그리고 출력 비용은 한 뭐 3,000원 내지 뭐 10,000원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두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랑 이제 시간을 본다면은 이제 금형과 이제 사출 성형은 금형 설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형 설계에서부터 테스트 그리고 사출 성형까지 굉장히 긴 리드 타임을 보유하고 있고, 3D 프린팅은 짧은 시간 내에 단순하면 하루 이내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를 원하는, 뭐 아까 예를 들었던 머그컵 같은 거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고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금형 설계와 생산을 통해서 사출 성형까지 가려면은 몇 개월의 시간이 드는 반면, 3D 프린팅은 이제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는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다이소에 있는 1,000원짜리 케이스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3D 프린터로 한 6시간 하루에 걸쳐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3D 모델링인데요. 지금 이제 오픈 소스로 굉장히 많은 3D 모델링 데이터가 온라인상에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3D 모델링 설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3D 모델링을 공차라든지 전문적인 설계 구조를 구현해서 하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제가 생각에는 한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는 충분히 이제 훈련을 해야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점이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스컴에서 3D 프린팅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제 3D 모델링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8년부터 교육부가 이제 코딩 교육, 메이킹 교육, 이런 교육을 이제 정규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3D 모델링이나 3D 프린팅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다루면서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외 시장 향후 및 전망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 선도하는 선두 기업들이 그 보급형 3D 프린터 시장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3D 모델링의 진입 장벽, 그리고 3D 프린터가 개인 가정에서 구매했을 때 그 비용적인 부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레이어가 보이는 품질적인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그 보급형 시장이 굉장히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고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3D 시스템즈, 스타타시스 이 두 기업이 현재 전 세계 3D 프린팅 점유율 1위, 2위 기업인데 사실상 두 기업은 보급형 3D 프린터를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보급형 3D 프린터 시장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산업용 3D 프린터 쪽으로 비중이 넘어갔다. 그 보급형 3D 프린팅 시장은 교육 분야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 3D 프린팅 산업 성장률은 굉장히 이제 높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고요. 202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그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전문 기관들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예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뭐 3D 프린팅이 산업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신 사진은 그 GE 글로벌 기업 GE에서 이제 제트 엔진, 오른쪽은 제트 엔진 연료 노즐, 그리고 왼쪽은 이제 소형 모델 엔진 소형 모델인데 이제 금속 3D 프린팅을 통해서 오른쪽 실제 파트를 제작한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메디컬 3D 프린팅 쪽에서 적용되는 사례인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고관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두개골, 이러한 이제 인체 내부에 사육되는 파츠를 금속 3D 프린터로 티타늄 소재로 출력을 해서 구현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전자우수도 사람마다 이제 절단되는 부위나 그런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이제 맞춤형 파츠를 제작해서 전자우수를 공급하는 이런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 3D 프린팅에 대한 예시인데요. 바이오 3D 프린팅은 이제 스캐폴드라 해서 이제 인체의 구조를 구현한 그런 뼈대에다가 세포를 3D 프린터 세포를 분포시키고 영양분을 줘서 배양시켜갖고 자기의 조직 세포와 동일한 그런 3D 프린팅 인공 조직을 접목하는 거를 지금 연구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뭐 화상이나 이런 상처에 대한 피부 조직을 복구하는 거는 이미 몇몇 사례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인공 장기, 그 자신의 그런 DNA를 활용해서 그 인공 장기를 구현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인공 장기가 구조적인 물리적인 구현은 되는데 실제 장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패션 분야에서 접목되는 3D 프린팅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런 의류나 신발, 주얼리 등은 전부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하단에 보시면 저 나뭇가지 모양은 목걸이인데 이 방식은 복합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사례입니다. 3D 스캐닝으로 저런 자연에 있는 나뭇가지나 저런 걸 스캐닝해서 데이터를 얻고 왁스 소재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출력된 왁스 소재 모형을 석고로 덮고 가마에 구우면 왁스는 녹아 없어지고 석고 내부에는 저 모양의 틀이 남아 있고요. 저기다 이제 금운동 이런 걸 부어서 캐스팅해갖고 제조하는 방식이 이제 로스트 왁스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면서 3D 프린터가 이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축, 4축 로봇 암에 적용되는 이제 3D 프린팅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로봇 암의 끝에 이제 3D 프린터 노즐이나 이런 거 파츠를 달아서 굉장히 대형 파츠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3D 프린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 기술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기술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 이제 로봇 하면 주로 다는 방식은 금속 3D 프린팅 방식 중에 DED 방식을 써서 실제로 이제 교각이나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FDM 방식과 유사한데 토출되는 소재가 이제 시멘트입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이제 추출하면서 건축물을 쌓아가는 방식인데 사실 이 건축 3D 프린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반면 이 방식은 이제 콘크리트만 붙는 거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내구성이 그런 건 조금 한계점이 있긴 한데 시범적인 운영으로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 자동차 모형은 이제 대형 3D 프린터로 자동차의 케이싱을 출력을 하고 내부 파츠는 전기 자동차 모델로 해서 배터리나 하부, 디자인 3D 프린터가 아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한 그런 사례입니다. 해당 회사의 이제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인데 한 2, 3년 전쯤까지 굉장히 활발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거의 소식이 없을 정도로 잠잠하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고 조금 더 좀 미래지향적인 사례로는 이제 3D 프린팅을 넘어서 이제 4D 프린팅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개념도 벌써 나온 지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런 4D 프린팅에 요약하면은 3D 프린터 출력물이 외부 에너지원에 의해서 물성이나 구조가 변하면서 진행되는 형태를 말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줄이 조립되는 거는 저 3D 프린팅 출력물을 물속에 넣었을 때 물속에 있는 그런 물성과 반응을 하면서 자동차가 접히는 그런 거를 구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이제 문어 모양의 로봇은 조금 더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이제 소프트 로봇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또는 핑크색 그 구조물이 화학 물질의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가스가 발생이 되고 가스가 발생이 돼서 물리적으로 팽창하면은 저런 구조물이 그러니까 다리가 굽어진다든가 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되는 원리인데요. 이제 시범적인 연구로 연구진들이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PCB라든지 이게 저런 플렉서블한 형태로 구현이 되면은 응급 현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픈소스 이제 그 랩넷 프로젝트를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그 싱기버스라는 그 사이트에서는 3D 모델링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고 기터브라는 사이트에서는 이제 코드에 대한 오픈소스 플랫폼이고 굉장히 분야별로 오픈소스 운동과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적층 제조 기술, 즉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금형, 차출 성형 이런 대규모 투자와 시설 설비가 필요한 규모의 경제가 아닌 개개인적으로도 제조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정보, 그 제조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진 걸 기반으로 최근 들어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런 형태를 이제 뭐 제조의 민주화, 제조가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인프라가 됐다. 이렇게도 이제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누구나 이제 무엇인가 제조에 대한 접근이 편해지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누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조를 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주체를 메이커라 지칭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메이커 무브먼트, 메이커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메이커 문화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데일 노어티라는 분인데, 뭐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왼쪽 하단 이 메이크라는 미디어의 창시자이자 그 메이커 페어라는 이제 글로벌 행사를 이제 진행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 정의는, 이분이 정의한 메이커 정의는 이제 보신 바와 같고요. 이분은 이제 메이커를 나눌 때 이제 제로 투 메이커, 메이커 투 메이커, 메이커 투 마켓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제로 투 메이커는 배움의 단계로 이제 메이커 문화 접에 함께 기여하는 그런 단계로, 우연한 기회로 메이커를 접해서 흥미를 가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메이커 투 메이커는 이제 메이커 활동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하면서 메이커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며 역량 강화, 양질의 정보를 계속 생산해내는 단계. 그리고 메이커 투 마켓은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시장 진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지표는 이제 글로벌 지표고, 오른쪽은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이전에 이제 잠깐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한 2015년 전후로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문화 사업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에 추진했던 게 이제 무한상상실이라는 사업으로 전국 이제 학교나 기관들의 무한상상실이라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약간 수익성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낮은 성과를 보여서 무한상상실, 지금 현재의 무한상상실은 대부분 좀 많이 철수가 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곳이 몇 분 안 되고요. 그런 것을 또 이어서 받아서 한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매년 60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 5년 사업으로 해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매년 60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해서 2022년까지 350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가 또 적용되는 분야이자 또 새로운 분야는 리빙랩이라는 개념에도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가 포함되는데요. 리빙랩은 이제 주요 키워드는 사회 혁신, 사회 문제 해결을 키워드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을 리빙랩에 포함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진행하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리빙랩 속에서도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외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고 문화를 배경으로 이미 메이커 문화가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굉장히 성숙된 메이커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그런 오타쿠 문화, 뭐 나쁜 뜻은 아니고 그를 배경으로 제조 장애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해서 이런 애니메이션 분야나 이런 제조 분야에 대해서 그런 메이커 문화를 굉장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와 조금 다른 게 중국과 한국인데요.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커 문화, 메이커 산업이랑 그런 개념이 좀 생소한 그 문화권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탑다운 형태로 메이커 문화, 인프라와 그런 거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점차 이제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막대 그 인프라는 확장됐으나 그 실질적인 활용이나 그런 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미국에 있는 테크샵이라는 곳인데, 사실 이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의 활용이나 이런 게 좀 부진했던 거는 비단 이제 중국과 한국 이런 몇몇 국가들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의 상용화, 그런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가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메이크, 굉장히 이제 메이크업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인데, 메이크 미디어도 현재는 사업을 철수했고 메이크업 페어도 잠정적으로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위탁 운영하는 그런 담당자들, 그 기관이나 기업에 의해서 국토적으로 추진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메이크 미디어가 폐업했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이커 문화, 메이커 스페이스의 그 활성화, 상용화에 대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현실인데,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도 활성화 내지 자생을 한다,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자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형태가 이제 리빙랩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성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이제 준비된 발표는 마쳤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은 질응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